네, 기계공학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체 연력학적인 성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연력학적인 성질은 압력입니다. 압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힘을 면적으로 나누면 압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응력, 즉 스트레스들과 똑같이 힘을 면적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이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압력은 반드시 그 면에 수직으로만 작용을 한다는 점이 다른 응력이나 스트레스하고는 다른 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면의 수직으로 작용을 하지 이 방향성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면이 어느 방향으로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압력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지 힘 자체가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평균 압력을 구할 때 혹은 힘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는 그냥 큰 면적으로 전체 힘을 나누어 주면 압력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유체에 있어서는 그 압력이 위치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면적을 잡고 DA라는 작은 면적을 잡고 그 면에 작용하는 이 작은 힘을 그 면적으로 나누어 주어야만 압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에서의 압력이죠. 그러니까 평균 압력이 아니라 로컬 프레셔, 이 국부적인 그 포인트에서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DA를 아주 작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DA가 0으로 갈 때, 그 DA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을 DFN이라고 한다면 이 DFN을 그 면적인 DA로 나누어 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압력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압력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압력으로부터 다시 수직력, 이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작은 면적의 이 DA라는 작은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DF라고 한다면, 물론 벡터량이죠, 힘이니까. 그 DF를 모든 면에 걸쳐서 전부 더해주게 되면 전체 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DA라는 작은 면에 작용을 하는 힘이 프레셔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이 프레셔의 면적을 곱해주면 아, 프레셔가 이제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이니까요. 단위 면적당 힘이기 때문에 면적을 곱해주면은 힘을 거꾸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방향은 물론 노멀 벡터는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나가는 방향이 이제 노멀 벡터가 되고 프레셔는 이제 이 수직면을 누르는 힘이 프레셔가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게 됩니다. 이 프레셔는 스칼라 값이라서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방향은 누가 지정을 해주게 무엇이 지정을 해주게 되냐면은 이 노멀 벡터가 이 힘의 방향을 결정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면적 DA를 잡고 그 DA에서의 압력을 곱해 주어서 모든 면에 걸쳐서 더해 주게 되면, 즉 인테그랄을 해주게 되면 결국 이 전체 면적에 작용하는 힘 F 벡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의 표현 방법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뉴턴 퍼 미터 제곱이죠.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제곱을 너무나 빈번하게 이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 이 대기압은 뭐냐면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드릴 예정인데요. 이 머리 위에서부터 어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압력을 알고자 하는 면에서부터 우주 끝까지 쌓여 있는 공기가 이 면을 누르는 힘이 바로 그 포인트에서의 압력이 됩니다. 압력이 돼요. 근데 대기압은 뭐냐면 이 공기에 의해서 받는 압력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이 면에 우리가 압력을 알기를 원하는 이 면에 요 위에는 공기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우주 끝까지 쌓여 있는 공기가 이 면을 누르는 단위 면적당 힘이 바로 대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면 물 표면까지는 공기가 누르고 있지만 물 속에서는 물이 다시 누르고 있죠. 이런 힘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공기가 질량을 갖고 있고 혹은 물도 마찬가지지만 질량을 갖고 있고 모든 물질들은 다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장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중력에 의해서 질량하고 곱한값인 m 곱하기 g가 되죠. 그만큼의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면이 작용하는 면에서의 면적으로 그 힘을 나누어 주게 되면 결국 압력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 이제 우리가 공학적으로 현장에서 그 압력을 표현할 때는 이 계기 압력, 게이지 프레셔를 가지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게이지 프레셔는 뭐냐면 주변의 압력, 펌프에서 이제 압력을 이제 우리가 가해주게 되는데요. 주변에서의 압력은 이미 물이 갖고 있어요. 이미 대기압은 물이 갖고 있고 펌프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 물에 이 압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펌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게이지 프레셔라는 건 뭐냐면 이 절대 압력, 실제 압력이죠. 그 압력에서 주변의 압력을 빼준 값을 우리가 게이지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프레셔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주변의 압력과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로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지 프레셔를 현장에서는 많이 쓴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공압은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대기압보다 낮은 경우는 전부 진공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압력이 0인 상태는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기권 밖으로 우주 공간으로 나가더라도 아예 압력이 0인 상태로는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우리가 흔히 진공이라고 하는 그 진공의 의미는 뭐냐면 주변보다 압력이 낮다는 걸 의미를 해요. 뭐 절대 진공이 압력이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문학적인 표현이지 공학적인 표현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공 압력도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압과의 차이로서 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진공압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보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포인트에서의 압력이 얼마나 낮은지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공압은 진공이 걸렸다면 진공압은 양의 값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물론 진공이 안 걸리고 이제 압력이 걸렸다면 이 진공압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게이지 프레셔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죠. 다음에 살펴볼 연력학적인 성질이 뭐냐면 밀도입니다. 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밀도는 프레셔와 템퍼리처의 펑션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밀도가 높아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도 밀도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density와 pressure와 temperature 이 세 물리량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바로 이상상태 방정식.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방정식이라기보다는 이상상태 관계식이죠. 로와 P와 T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P 꼴 로알 T라는 우리 관계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게 그 식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density는 프레셔와 템퍼리처의 펑션으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밀도는 질량 나누기 부피입니다. 질량 나누기 부피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유체에서는 어떠냐 하면 이 위치에 따라서 density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만 보더라도
수심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밀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공기도 마찬가지죠.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밀도가 높고요. 대기권 밖으로 이제 나가면 나갈수록 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밀도를 이제 질량 나누기 부피로 표현을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유체에 있어서는 이 달라지게 되죠. 특히 우리 그 공기를 압축시키는 압축기나 그런 경우에 보면 이 전단하고 후단에서의 그 밀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부적인 밀도에 대해서 우리가 디파인을 해줘야 됩니다. 국부적인 밀도에 대해서 디파인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부피를 또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DV라는 델타 V라는 아주 작은 부피를 잡게 되고요. 그 부피가 갖고 있는 질량을 DM 혹은 델타 M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델타 M을 델타 V로 나눠주게 되면 바로 그 델타 V 내에서 갖고 있는 국부적인 density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V가 0으로 가게 되면 이 밀도, 그 포인트, 부피는 갖고 있지 않고 그 위치만 갖고 있는 그 위치에서의 밀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연속체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델타 V가 10의 마이너스 9성 세제곱 밀리미터 이하일 때는 아시다시피 이 덴시티가 측정되는 이 언스턴티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연속체라는 가정을 가지고 그런 마이크로스코픽한 언스턴티는 제외하고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가정을 하면서 델타 V를 0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연속체라는 가정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밀도의 변화에 따라서 비압축성 유동 그리고 압축성 유동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압축이 되지 않는 그런 유체 유동을 즉 밀도가 일정한 유체 유동을 비압축성 유동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밀도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유동을 압축성 유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비압축성 유체 혹은 압축성 유체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비압축성 유동, 압축성 유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기 유동인 경우에는 모두 압축성 유동이 아니에요. 이 일부분은 그러니까 속도가 아주 빠른 경우에는 마한함바가 0.3 이상인 경우에는 압축성 유동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지만 공기 유동인 경우에도 유체 자체는 압축성 유체죠. 공기가 압축성 유체라고 할지라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때는 비압축성 유동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의 액체 유동이라고 했지. 요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액체 유동은 다 비압축성 유동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체 유동의 경우에는 이 유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비압축성 유동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속도가 빠른 경우에만 압축성 유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게 마하남바 0.3 정도인데요. 마하남바 0.3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초속 100m/s 정도, 속도가 100m/s 정도가 될 때 마하남바 0.3 정도가 되고요. 여러분들 일기예보를 유심히 들어보셨으면 이 최대 풍속, 태풍이 올 때 이 최대 풍속이 뭐 순간 최대 풍속이 50m/s이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정도 되는 아주 사람이 버티기 힘든, 서 있기 힘든 그런 태풍도 압축성 유동이 아니라 비압축성 유동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마하남바 0.3이 100m/s 정도 되는 값이니까 최대 순간 풍속이 50m/s이면 마하남바 0.15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유동조차 비압축성 유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동은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유동은 비압축성 유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m/s 같으면 시속으로는 360km 정도 됩니다. 360km 정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수단 중에서 KTX가 아주 빠른데요. 300km/s이 상업적으로 운전하는 최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걔도 이제 KTX 주변에 형성되는 그 아주 빠른 유동조차도 압축성 유동이 아니라 비압축성 유동으로 고려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들이 던지는 야구공 주위에 형성되는 유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이 좋은 선수라고 할지라도 어, 시속 200km로 던지지 못합니다. 우리 류현진 선수도 150km 정도밖에 못 던지죠. 빨리 던지는 선수도 160km 그 정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정도밖에라고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압축성 유동의 기준에 들기에는 그 야구공조차도 투수가 던지는 야구공도 마찬가지고 타자가 치는 야구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야구공 주위에 형성되는 유동도 압축성 유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부 비압축성 유동으로 고려를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KTX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배 주위의 유동은 물론 비압축성이고요. 자동차 주위에 자동차도 300km 정도 시속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주위의 유동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우리가 다루는 유동은 압축성 유체 유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유동 자체는 비압축성 유동으로 고려를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연력학적인 성질이 뭐냐면 유체가 갖고 있는 연력학적인 성질이 뭐냐면 이 스페시픽 웨이트 그러니까 비중량입니다. 그러니까 비중량이 아니고요. 비중량입니다. 스페시픽이 뭔가에 대한 비를 나타낸다는 게 스페시픽이잖아요. 그래서 비중량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엇에 대한 비냐면은 체적에 대한 비예요. 이 단위 체적당 이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바로 비중량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할 때는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그걸 이제 부피로 나누어 주게 되면 로 곱하기 g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피로 나누어 주어서 단위 부피당 받는 힘을 구하기 때문에 비중량이라고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니까요. 비중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비슷한 용어긴 비슷하게 보이는 우리말로는 비슷하게 보이죠. 비중이라는 연력학적인 성질은 이 비중량하고는 완전히 다른 값입니다. 비중량은 이 단위 체적당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 비중량인 반면에 이 비중은 뭐냐면 비중은 specific gravity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고 SG라고 약자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그래비티에 의해서 받는 힘이긴 한데 무엇에 대해서 스페시픽하냐면은 가스인 경우에는 공기에 비해서 얼마나 스페시픽하냐, 얼마나 비율이 높으냐를 나타내고 그리고 리퀴드인 경우에는 즉 액체인 경우에는 물보다 중력에 의해서 얼마나 더 많은 힘을 받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적자면 이 SG 가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그 우변에 그래비티 G가 분모 분자에 다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근데 분모 분자에 똑같이 그래비티 G가 들어가기 때문에 G가 이제 생략돼 있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에서 공기의 밀도는 큐빅미터당 1.2kg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다지 무겁진 않죠. 그 정도의 덴시티를 갖고 있고 이 공기에 비해서 이 가스가 중력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받고 있는지를 바로
비중이라는 specific gravity라는 연력학적인 성질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액체인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SG liquid라고 되어 있는 우변에 보시면 단지 이제 density의 비율로만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은 이제 G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적으로 이제 최적도 이제 곱해져 있는데 그건 동일한 값이니까 이제 약분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리퀴드와 워터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건 density밖에 없으니까요. 결국은 이제 density의 비율로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B로 표현하는 값들을 스페시픽한 값들이라고 전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말로는 B가 붙어 있는 값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체인 경우에는 물의 density로 그 액체의 density를 나누어 주면 SG 값을 구할 수, 즉 비중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실. 이 큐빅미터당 거의 1톤 정도 되는 무게를 갖고 있으니까요.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물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물은 엄청나게 무거운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덴시티인 1000kg 정도, 1톤 정도를 나눠주면 액체의 비중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체가 갖게 되는 열역학적인 성질 중에 이 내부의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 베르누이 방정식을 잠깐 이제 말씀드릴 때도 이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다는 게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되어 있는 총 에너지 E는 소문자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왜 소문자로 표현을 했냐면 얘도 이제 무엇인가로 나눈 값이에요. 무엇인가로 에너지를 나눈 값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추측하실 수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이 운동 에너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야기하던 운동 에너지에서 뭔가 빠져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질량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은 단위 질량당 에너지를 표현한 값입니다. 단위 질량당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총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겠죠? 내부 에너지와 그리고 단위 질량당 운동 에너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력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을 뿐이지 예, 중력 가속도에다가 높이 R이 되겠죠. 이게 뭐 중력하고 같은 방향이면은 그냥 곱해주면 될 거고 중력하고 다른 방향이면은 이제 중력 방향의 거리만 곱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내적으로 이제 표현돼 있어요. 여기도 위치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M이 빠져 있죠. 역시 단위 질량당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는 에너지는 이렇게 내부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화학 에너지나 아니면은 이 핵분열이나 핵융합 시 발생하는 핵 에너지는 우리 기계공학에서는 흔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흔히 다루는 에너지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내부 에너지는 어떤 물리량이 높을 때 큰 값을 가지냐면은 온도가 높을 때 큰 값을 가져요. 우리 연력학 시간에 잘 배웠죠?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빠를 때 수식에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속도가 빠를 때 많이 갖게 되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높을 때 중력에 대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갖게 되는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에너지를 합친 것이 총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뭔가 하나 빠진 게 있죠. 우리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보던
그 압력 에너지는 사실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냐면은 이 압력 에너지는 유체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유체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고 유체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요 세 가지 에너지고요. 압력 에너지는 유체가 전달하는 에너지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 프레셔는 유체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고 유체가 전달하는 에너지다. 일단은 요 정도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인력학적인 이 관계식인데요. 이상기체에 대한 상태 관계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태 방정식으로 많이 들으셨을 건데 사실은 이제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죠. 즉 P와 Rho와 T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바로 이상기체 상태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셔는 어떤 경우에 높아지냐면은 덴시티가 높거나 그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온도가 높을 때 온도가 높을 때 그래 어떤 기체가 온도가 높을 때는 이 주어진 이 부피 내에서는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피가 일정하다면 이 덴시티가 높아질 수는 없잖아요. 요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일정한데 덴시티가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덴시티가 작아질 수는 없죠.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되고요. 만약에 이제 압력이 일정하다면, 이 P가 일정하다면 온도가 높아지면 덴시티가 낮아지게 됩니다. 즉, 이 주어진 부피에서 팽창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압력이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밖으로 이제 팽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제 그 개수가 바로 캐피탈 R인데요. 이 캐피탈 R의 값은 물질마다 이제 다른 값을 갖게 되고요. 이 R의 값은 우리가 여러분들 눈치 빠른 분은 눈치를 채시겠지만 이 비열하고 같은 차원을 갖게 됩니다. 즉 CP와 CV의 차이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의 그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CP는 뭐냐면 압력이 일정할 때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그러니까 비열이 되겠죠. 정압 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스페시픽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1kg에 대해서 그리고 1도씨에 대해서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CP라고 표현되어 있는 정압 비열은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 이 비열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열을 받아서 이제 온도를 1도씩 높여주려면 온도만 높이는데 이 외부에서 열이 사용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이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피가 일정하다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는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해주게 돼요.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요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 요 시스템이 외부에 일을 해준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해준 열이 이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일을 하는데도 조금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반면에 CV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 이 비열은 어떤 경우에 대한 1kg 1도씨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냐면은 부피가 일정한 경우에 부피가 일정하면은 열을 가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에다 일을 해줄 수 있어요? 부피가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외부에 해줄 일이 없어요. 그럼 오로지 이 열은 어디에만 사용이 되냐면은 온도를 높이는 데만
오로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CP는 프레셔가 일정한 가운데 1kg의 물질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될 뿐 아니라 외부에 일을 해주는데도 이 열이, 외부에서 가해준 열이 사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CP와 CV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외부에 해주는 일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열량으로 표현을 한 게. 그러니까 이 압력이 일정한 가운데 어떤 열을 가해줘. 요게 이제 비열이죠. 열을 가해줬을 때, 요게 1kg이에요. 1kg의 물질에 열을 가해줬을 때 1도씨 높이는데 이제 열량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게 CP예요. CP가 되고, 요 내부 물질들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사용된 열량은 CV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일을 해주는 데 사용된 열량이 얼마냐면 바로 R이에요. 기체상수 R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보시더라도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도 높인다고 그랬으니까 델타 T는 1이 되겠죠. 이 rho는 specific volume, V분의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 P 곱하기 V 이꼴 RT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1도씩 P 곱하기 이제 델타 V가 되면 그게 이제 외부에 해준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R이죠. 그러니까 요 수식을 보고 그런 의미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R은 1도씨 요 물질 1kg의 물질을 1도씨 높일 때 외부에 해준 일이 바로 R이다. 그걸 열량으로 표현한 게 R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기인 경우에는 R의 값이 287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이것도 사실은 연력학적인 성질이긴 한데요. 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조금은 이제 어려운 개념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viscosity라고 이야기를 하는 값이고요. 이 shear 스트레스를 가할 때, 그러니까 shear force를 가할 때, 이렇게 전단력을 여기 요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유체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요 윗면에 shear force를 이렇게 가해 주게 됩니다. 근데 밑에 있는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액체가 뭐냐에 따라서 이 같은 shear 스트레스, shear force를 가해 주더라도 이 세타 값이, 델타 세타 값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이 똑같이 이제 1뉴턴을 가해 주더라도 요 속에 꿀이 들어 있다면 조금밖에 델타 세타가 형성이 안 될 거예요. 델타 세타가 조금밖에 안 생길 거예요. 근데 요 속에 공기가 있다면, 그냥 액체니까 이제 물이라고 그럴까요? 물이 있다면 끓일 때보다 같은 힘을 가해줬을 때 끓일 때보다 델타 세타가 훨씬 더 커질 거라는 이야기.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되시죠? 근데 이 델타 세타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아주 긴 시간 동안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끓일 때 요만큼 움직였으면 물일 때 요만큼 움직였으면 끓일 때도 요만큼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같은 힘을 가해주더라도 긴 시간을 주어지게 되면 똑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델타 세타 자체도 어떠냐면은 단위 시간당 값을 우리가 따져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이 델타 세타 각도만큼 변형이 생겼다면 요 비율하고
시어 스트레스, 그러니까 시어 폴스를 면적으로 나눈 시어 스트레스하고 거의 비례할 거란 이야기. 요건 거의 비례가 아니라 비례하는 값이에요. 비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우를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세타로서 정확히 사실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유체역학에서는 이 시어 스트레스를 비스카스티 곱하기 du dy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아래쪽 이 벽면에서 이 시어 스트레스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 아래쪽에서는 이 유체가 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꼭 붙들어 매고 있어요. U 이퀄 제로라는 노슬립 컨디션인데 못 가게 꼭 붙들어 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런 유체가 못 가게 잡아 끄는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은 슬립이 돼서 유체가 쭉 미끄러져서 따라서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점성이 있는 유체라면 그렇지 않죠. 점성이 있는 유체라면 이 표면에서는 이 점성 때문에 유체가 움직이지를 못하게 돼요. U 이퀄 제로라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랫면에서는 속도가 0이 되고요. 즉, 이 벽면이 유체를 못 가게 뒤로 끄집어 당긴다는 거예요. 요 타우는 요 윗면에서 작용하는 타우, 시어 스트레스와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같은 값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은 유체 전체가 움직여야 돼요. 넷 폴스가 이 수평 방향으로 넷 폴스가 0이 아니란 이야기가 되니까요. 윗면에서의 타우하고 아랫면에서의 타우가 다르다면 넷 폴스가 0이 아닌 게 되죠. 그럼 유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이 타우는 윗면이나 아랫면이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요건 이제 바운드리 레이어. 그러니까 요걸 이제 쿠에테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쿠에테 플로우 말고 일반적으로 생기는 이 벽면 근처의 유동은 이렇게 거의 파라볼릭 비슷하게 요렇게 유체의 속도 분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요 세로축은 뭐냐면 벽면에서부터의 거리예요. 그리고 가로축은 뭐냐면은 속도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높이에서의 속도값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U를 무엇에 대한 펑션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냐면 Y에 대한 펑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성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결국은 이 시어 스트레스 타우와 du dy 즉 스트레인 레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트레인 레이시 서로 비례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알고 있는 건 사실 이거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세타가 타우와 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요 식이 어떻게 스트레인 레이서로 연결이 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금방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시어 스트레스는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요 좌측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앞서서 보신 그림이에요. 이 값과 이제 비례하게 되는데요. 이 델타 세타라는 값을 우리가 살펴보면 델타 세타는 요 각도잖아요. 요 각도예요. 이 델타 세타가 작을 때는 결국 우리는 델타 t를 0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아주 작은 델타 t에 대해서 우리가 도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델타 t가 작은 경우에는 델타 세타도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극한으로 이제 0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델타 t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델타 t가 작을 때는 델타 세타가 작고요. 델타 세타가 작을 때는 델타 세타 값이나 탄젠트 델타 세타 값이나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사인 델타 세타도 물론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탄젠트 델타 세타는 어떠냐 하면 dy분의 여기 좌측 아래쪽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델타 y분의 요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u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시간이 델타 t만큼 지나기 때문에 그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되죠. 요 거리는. 그래서 델타 u 곱하기 델타 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즉 탄젠트 델타 세타는 델타 y분의 델타 u 곱하기 델타 t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탄젠트 델타 세타는 델타 세타하고 거의 비슷한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경우에? 델타 t가 아주 작은 경우에. 델타 t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델타 세타도 아주 작은 값이 되고 델타 세타가 아주 작은 값이라면 델타 세타나 사인 델타 세타나 탄젠트 델타 세타나 전부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전략이냐면은 델타 t분의 델타 세타의 요 델타 세타 대신에 요 값 델타 y분의 델타 u 곱하기 델타 t를 대입을 할 겁니다. 대입을 하면 요 값을 델타 세타에 대입을 하게 되면 분모에도 델타 t가 있고 분자에도 델타 t가 있으니까 결국 남는 건 뭐가 남냐면은 델타 y분의 델타 u가 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타우와 du dy 델타 y분의 델타 u가 비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비례상수를 우리가 뭐라고 디파인 하냐면은 바로 비스카시티 뮤라고 디파인을 하게 됩니다. 뮤라고 이렇게 디파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식을 봐도 역시 여러분들이 뭐 수식 자체는 굉장히 쉬운 수식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이해하시는 건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꿀인 경우에는 이 비시드 하잖아요. 비시드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비스카시티가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끈적끈적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같은 시어 스트레스를 가해줬을 때 비스카시티가 크다면 변형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속도가 이제 델타 U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같은 시어 폴스를 가해주더라도 델타 U가 커진다는 이야기. 어떤 경우에? 비스카시티가 작은 경우. 꿀처럼 큰 걸 말씀드리다 갑자기 작은 걸 말씀드렸네요. 꿀처럼 비스카시티가 얘가 클 때는 du, dy 값이 델타 u, 델타 y 값이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 즉 델타 y는 여기서 일정하니까요. 델타 u가 작아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반면에 이제 물이 있다면 꿀에 비해서 훨씬 덜 비시더한 물이 있다면 물은 비스카시티가 작겠죠. 그래서 비스카시티가 작으면 같은 시어 스트레스를 가해줬을 때 비스카시티가 작다면 델타 U가 커져야 되겠죠, 당연히. 델타 U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속의 유체의 비스카시티가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힘을 가해주더라도 다른 속도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일정한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 윗면에서 일정한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뮤가 작으면 얘가 작으면 요 속도를 얻기 위해서 일정한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타워가 작아도 된다는 이야기. 그렇죠. 시어 폴스가 작아도 된다는 이야기. 반면에 비스카시티가 큰 유체라면 꿀이 들어있다면 1m/s이라는 같은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 물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속도가 큰 힘이 필요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도 수학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공학적으로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뉴턴 유체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